서소문 고가차도 붕괴 사고 발생 나흘 만인 오늘 중단됐던 열차 운행이 단계적으로 정상화됐습니다. 행신에서 서울 용산역을 지나는 KTX 열차와 경의중앙선 일반 열차 모두 운행이 재개됐습니다. 현장 취재기자 나가 있습니다. 임예진 기자. 네, 서소문 고가차도 사고 현장입니다. 네, 서울시 철거공사는 마무리된 건가요? 네, 어제까지만 해도 굴착기 등 대형 장비가 분주히 오가며 철거 작업을 진행하고 주변에는 구조물 잔해가 쌓여있는 모습을 볼 수 있었는데요. 지금은 중장비들도 대부분 사라졌고 잔해물들도 거의 치워진 상태입니다. 긴급 철거 공사는 사고 발생 79시간여 만인 어젯밤 9시 40분쯤 마무리됐습니다. 철로를 덮쳤던 슬러브와 거더 등 상부 구조물은 모두 사라졌고 이를 떠받치던 기둥만 일부 남아 있습니다. 서울시는 붕괴 위험이 상대적으로 낮은 기둥은 향후 열흘 이내에 열차 운행을 방해하지 않는 선에서 철거한다는 계획입니다. 네, 나흘 만에 열차 운행도 재개됐죠. 네, 조금 전 열차가 지나가는 모습 보실 수 있었을 텐데요. 아침 6시 행신에서 출발해 목포로 가는 KTX 열차가 이곳을 통과했습니다. 이처럼 오늘부터는 행신에서 서울 용산 구간 KTX 운행과 서울에서 청량리 사이 KTX 이음 운행이 모두 재개됩니다. 수색역과 서울역 사이 운행이 중단됐던 경의중앙선 일반 전동 열차도 첫 차인 5시 37분부터 정상 운행되고 있습니다. 다만 아직 열차 운행이 완전히 정상화된 것은 아닙니다. 오늘 계획된 전체 열차 운행 횟수는 643회로 평소 운행률의 84.3% 수준으로 예상됩니다. 코레일은 차량 정비를 순차적으로 마친 뒤 내일부터 전 구간에서 모든 열차 운행이 정상화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지금까지 서소문 고가차도 사고 현장에서 YTN 임혜진입니다. 서소문 고가차도 붕괴 사고 당일 새벽 구조물 일부가 2.9cm 내려앉은 모습이 담긴 현장 사진을 YTN이 확보했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양부남 의원실을 통해 입수한 당시 현장 보고서를 보면 거더 연결부에 높이 차이가 생긴 모습이 확연히 드러나고 계측 장비에는 29mm라는 수치가 표시돼 있습니다. 현장 조치 예정 사항으로는 안전진단업체에 조사를 의뢰하고 전도 방지 플레이트 설치로 처진 발생을 최소화할 예정이라고 적혀 있습니다. 보고서를 보면 서울시는 이후 양방향에 크레인을 설치해 거더와 연결한 뒤 절단 작업을 진행하고 2분의 1구간씩 나눠 인양하는 등 후속 작업을 검토했던 것으로도 나옵니다. 서소문 고가차도 붕괴 사고가 발생한 당일 새벽 시공사가 작업 도중 이상 징후를 발견하고도 서울역 측의 열차 운행에는 지장이 없다고 허위로 보고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한국철도공사가 더불어민주당 윤건영 의원실에 제출한 녹취록을 보면 시공사인 흥화건설 관계자는 붕괴 사고가 발생한 지난 26일 새벽 1시 27분쯤 서울역과 무전 교신을 통해 작업을 중단하고 대기하고 있다고 알렸습니다. 조금 뒤 새벽 1시 반쯤 고가 철거 작업이 시작됐고 새벽 2시 반쯤 상판을 자르던 중 2.9cm 단차가 발견돼 작업을 중단했습니다. 그러나 시공사는 서울역 측에 별다른 연락을 취하지 않았고 승인받은 작업 시간이 끝나기 5분 전인 새벽 4시 25분 무전으로 작업을 종료했고 열차 운행에는 지장이 없다고 말했습니다. 서소문 고가차도 붕괴 사고로 시민들의 불안감이 커지자 서울시가 후속 조치에 나섰습니다. 서울시는 공사장과 고가, 교량 등에 대한 긴급 점검에 착수하기로 했습니다. 최기성 기자입니다. 경찰이 붕괴 사고 사흘 만에 이번 철거공사의 발주처인 서울도시기반시설본부를 압수수색했습니다. 서울시는 자료 제출 등 수사에 적극 협조하고 있다면서 같은 날 재발 방지를 위한 특별 점검 계획을 내놨습니다. 다음 달 1일부터 7월까지 2달 동안 시 발주 공공공사장 114곳과 해체나 땅 파는 작업 등 위험 공정이 진행 중인 민간 공사장 338곳 등 모두 984곳을 대상으로 점검을 벌입니다. 특히 구조적인 위험은 없지만 지속적인 관리가 필요한 C등급 고가와 교량 27곳에 대해서는 외부 전문가와 함께 선제적인 구조 안전성 점검을 벌이기로 했습니다. 결함이 드러나면 정밀 안전점검을 추가로 진행해 보수 보강 대책을 세운다는 방침입니다. 해체 공사장과 고가 교량 시설물의 안전에 대한 시민 우려가 커지면서 서울시에서 선제적으로 점검을 시행해서 사고를 방지하고 시민들의 우려도 낮출 수 있도록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서울시는 위험 요인이 크다고 판단되면 통행 제한이나 공사 중지 등 강력한 조치를 취하겠다고 밝혔습니다. YTN 최기성입니다. 제9회 전국 동시지방선거 사전투표 첫날인 어제 투표율이 11.6%로 집계됐습니다. 지난 2022년 지방선거 첫날 사전투표율 10.18%보다 1.42%포인트 높은 수치로 역대 지방선거 최고치를 경신했습니다. 지역별로는 전남이 22.31%로 가장 높았고 전북이 19.39, 강원 14.37, 광주 14.19%로 그 뒤를 이었습니다. 투표율이 가장 낮은 곳은 9.02%를 기록한 대구였고 서울은 11.22%를 기록했습니다. 전국 14곳 국회의원 재보궐선거 첫날 사전투표율은 12.07%로 집계됐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은 이명박 박근혜 전 대통령과 함께 선거운동에 나선 국민의힘을 겨냥해 역사를 거꾸로 돌리려 한다고 비판했습니다. 이번 지방선거에서 감옥 3인방을 이겨야 한다며 이재명 대통령에게 힘을 실어주고 싶다면 1번을 선택해달라고 호소했습니다. 황보혜경 기자입니다. 지역구에서 일찌감치 사전투표를 마친 뒤 민주당 정청래 대표는 곧장 정원호 서울시장 후보 캠프로 향해 이재명 대통령을 지지한다면 1번을 뽑아달라고 말했습니다. 주식 계좌를 보면서 마음이 흐뭇하신 분들이 계시다면 민주당 기호 1번에게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 이 대통령의 정치적 고향 경기 성남시를 찾아 추미애 경기지사, 김병욱 성남시장 후보를 온몸으로 지원했습니다. 최근 선거운동에 박근혜, 이명박 전 대통령이 등판한 것을 겨냥해선 역사를 거꾸로 돌려 과거로 퇴행하려는 국민의힘을 심판하자고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감옥 3인방이 설치고 있습니다. 윤석열, 박근혜, 이명박 10배, 100배 일 잘하는 분이 이재명 대통령 아닙니까? 정청래 대표는 SNS에도 투표는 총알보다 강하다, 감옥 3인방을 이기자고 썼습니다. 또 한병도 원내대표가 전담마크 중인 전북지사 선거에서 이원택 후보를 뽑아달라고 콕 집어 언급했습니다. 무소속 김관영 후보가 약진하며 민주당 공천이 곧 당선이란 공식이 처음으로 깨질 수 있다는 위기감이 반영된 거로 풀이됩니다. 민주당은 김관영의 6대 거짓말 판넬까지 제작해 공세 수위를 최고조로 끌어올렸습니다. 이분은 영입인재 1호가 아니라 우리 민주당이 용서해준 1호예요. 점점 시간이 지나면서 본인의 문제 때문에 당에서 징계에 제명된 것이구나. 정청래 대표는 본투표 전 마지막 주말 전남 곳곳을 돌며 텃밭 다지기에 나섭니다. 선거 직전 전북 방문도 계획하고 있는데 당 안팎에선 비토 여론을 고려해 신중해야 한다는 기류도 감지됩니다. YTN 황보혜경입니다. 국민의힘 장동혁 대표는 열세 지역인 세종과 경기 부천 등을 잇따라 찾아 낭떠러지 앞에 서 있는 대한민국을 투표로 구해달라고 호소했습니다. 그러면서 이번 선거는 치솟은 물가와 집값을 심판하는 선거라고 규정했습니다. 박희재 기자입니다. 국민의힘 장동혁 대표는 사전투표 첫날 첫 행선지로 세종시를 찾아 갓길 위 택시부터 전통시장까지 바닥 표심 하나하나 훑었습니다. 장 대표는 커피 한 잔까지 통제하려는 독재 정권을 막자며 한 표의 힘을 강조했습니다. 한 표 차이로 지더라도 그것은 패배입니다. 목숨 걸고 지켜주십시오. 여러분의 한 표에 달려 있습니다. 이어서 경기도 광명과 부천, 김포 등 열세 지역을 차례로 누볐습니다. 장 대표는 최소 4곳의 선거구가 피말리는 초접전을 벌이고 있다며 고개를 넘지 못하면 저들의 개헌과 공소 취소 폭주를 막을 방파제가 완전히 무너진다고 호소했습니다. 대한민국이 낭떠러지로 떨어지는 데는 이제 몇 센치 남지 않았습니다. 투표장으로 가서 국민의힘을 지켜주시고 대한민국을 지켜주십시오. 경제관료 출신 당 투톱 송원석 원내대표는 국회에서 경제 실정 심판을 호소했습니다. 치솟은 물가와 환율, 집값을 심판해야 한다며
국민 삶과 민생 경제를 지키기 위해 기호 2번에 힘을 모아달라고 외쳤습니다. 이번 지방선거는 물가 폭등을 심판하는 선거가 되어야 합니다. 집값 폭등을 심판하는 투표가 되어야 합니다. 선대위원장급 왕성한 활동력을 뽐내는 박근혜 전 대통령은 마산 어시장을 찾아 보수 결집을 호소했습니다. 이명박 전 대통령까지 주말 부산을 찾아 대표적인 친이계 박형준 부산시장 후보에 힘을 싣기로 했습니다. 보수 통합을 꾀하겠다는 명분이지만 흘러간 인물들의 때 아닌 귀환에 노심초사하는 분위기도 내부에서 감지가 됩니다. YTN 박희재입니다. 이재명 대통령은 사전투표 첫날이었던 어제 김혜경 여사와 함께 청와대 인근 삼청동 주민센터에 마련된 투표소에서 한 표를 행사했습니다. 이 대통령은 기표소에서 투표하던 중 투표용지를 들고 바깥으로 나와 선거관리위원에게 동그라미가 반밖에 안 찍히는데 무효가 되지 않느냐라고 물었습니다. 선거관리위원이 괜찮다고 대답하자 이 대통령은 다시 기표소로 들어가 투표를 마쳤습니다. 국민의힘은 이처럼 이 대통령이 사전투표 중 투표용지를 들고 기표소 밖으로 나온 걸 두고 심각한 불법 행위이자 정치적 중립 의무 위반이라며 탄핵감이라고 공세를 퍼부었습니다. 장동혁 대표는 어제 기자간담회를 열고 대통령이 언론사 카메라 수십 대가 돌고 있는데 기표가 된 투표용지를 들고 나와 보여줬다면서 자신을 따라 찍으라는 신호를 보낸 거라고 주장했습니다. 또 청와대가 기자들에게 투표용지를 확대하지 말라고 경고하고 보도도 자제시켰다면서 불법 선거운동도 보도 통제 지시도 모두 탄핵 사유라고 강조했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의 기표소 이탈 논란과 관련해 더불어민주당은 투표 과정에서 벌어진 해프닝이라며 엄호에 나섰습니다. 조승래 사무총장은 어제 기자간담회에서 언뜻 듣기로는 투표하는 과정에서 실무적인 문제가 있었던 모양이라고 밝혔습니다. 국민의힘이 선거법 위반을 조사해야 한다고 공세를 펴는 것에 대해선 말도 안 되는 억지 주장, 억지 공격이라고 반박했습니다. 경상북도는 전통적인 보수 강세 지역인데요. 민주당에선 오중기 후보가 여당 프리미엄을 등에 업고 도전에 나섰습니다. 국민의힘은 현직 도지사인 이철우 후보가 3선에 도전합니다. 이윤재 기자가 보도합니다. 더불어민주당 오중기 후보는 보수 강세 지역인 경북 선거판에 7번째 도전장을 내밀었습니다. 번번이 쓴맛을 봤지만 여당 후광을 입은 이번엔 다르다고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유세장엔 국회 예산결산위원장인 진성준 의원까지 힘을 실어 정부 또 국회와 협력을 강조했습니다. 집권 여당이라고 하는 것이 그냥 집권 여당이 아니라 국회의원 160명 이상이 각종 법안들을 도와줄 거다. 그리고 정부에서 예산을 제대로 내려줄 거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오 후보는 대구 경북 신공항과 행정 통합을 최우선 과제로 꼽았습니다. 또 경북이 원자력 발전으로 국가 에너지 공급에 기여한 만큼 적절한 주민 보상 방안을 만들겠다는 공약도 내놓았습니다. 경북에 원전이 많은데요. 그동안 원전 리스크만 안고 우리 경북 도민이 살아왔는데 대한민국의 에너지를 만들어내는 경북이 에너지 연금을 받을 때가 됐다. 혈액암을 이겨내고 3선에 도전하는 국민의힘 이철우 후보는 경험과 경륜을 차별점으로 내세웠습니다. 지난 8년 동안 도정을 맡아온 만큼 지역 현안을 누구보다 잘 이해하고 있다는 겁니다. 또 보수의 중심인 경북이 이번 선거판에서 저력을 보이겠다며 새몰이에 나섰습니다. 우리 경북을 다시 중흥하는 그런 계기를 만들기 위해서 제가 3번째 도전한다 그 말씀을 드렸고, 또 이번에 더 중요한 것은 양 날개로 날아가는 균형 잡힌 나라를 만들어야 됩니다. 이 후보 역시 신공항과 행정통합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여기에 보태 농업, 산림, 관광 분야에서 획기적인 전환점을 만들어야 한다고 공약했습니다. 농업 대전환을 위해서 산림 대전환, 수산업 대전환을 통해서 우리가 먹거리를 만드는 데 굉장히 중요합니다. 한류 때문에 관광이 많이 늘어나는데 이거를 어떻게 흡수할 거냐. 이번엔 바꿔서 정부와 정책 호흡을 맞춰야 한다는 오 후보, 또 경상북도를 중심으로 여야 단체장의 균형을 이뤄야 한다는 이 후보, 경상북도 도민들의 선택의 시간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YTN 이윤재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이란과의 종전 협상과 관련해 최종 결정을 내리겠다며 시작한 백악관 상황실 회의가 종료됐다고 AFP 통신이 백악관 당국자를 인용해 보도했습니다. 회의가 종료됨에 따라 트럼프 대통령은 미국과 이란 당국자들이 잠정 합의한 양해각서 내용을 승인할지에 대한 자신의 결정을 곧 밝힐 것으로 예상됩니다. 미 일간 뉴욕타임스는 고위 당국자를 인용해 트럼프 대통령은 아직 어떤 결정도 내리지 않았다며 동결 자산 해제 등 특정 사안들은 여전히 논의 중이라고 전했습니다. 이란 외무부는 미국과 종전 양해각서 체결을 위한 메시지 교환은 계속되고 있지만 최종 합의에 도달하지는 않았다고 밝혔습니다. 이란 국영통신은 에스마일 바가이 대변인이 현지 방송과 전화 인터뷰에서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SNS에 올린 종전 조건에 대한 글을 비판했다며 이같이 전했습니다. 바가이 대변인은 우리는 47년 전에 강요의 언어와 작별했다며 서방은 이란을 향해 지시조로 말할 수 없고 이란 스스로 국가 이익과 권리에 따라 결정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미국과 이란 간 종전 양해각서 체결이 임박한 것으로 알려진 가운데 파키스탄 외무장관이 미 국무장관과 만나 막바지 이견 조율에 나섰습니다. 현지 시간 29일 미 워싱턴 DC 국무부 청사에서 마코 루비오 미 국무장관과 모하마드 이샤크 다르 파키스탄 외무장관이 만났습니다. 파키스탄 외무부는 이번 회담에서 국제 정세에 관한 의견 교환이 이뤄질 것이라고 밝혀 미국과 이란 간 종전 양해각서 체결이 주로 논의될 전망입니다. 미국과 이란의 휴전 연장 합의가 임박한 가운데 이란 수뇌부가 연일 전후 경제 재건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전쟁의 충격으로 민생 경제가 무너지면서 이란 역시 다급한 상황인데 관건은 미국의 경제 제재 해제입니다. 유투권 기자입니다. 이란 최고 지도자 모즈타바 하메네이가 전후 경제 복구를 위한 로드맵을 만들라고 의회에 지시했습니다. 인플레이션 감축과 생산 활성화, 전쟁 피해 복구를 핵심 과제로 제시했습니다. 특히 인플레이션 문제를 거듭 언급해 물가 안정이 시급하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앞서 이란 대통령은 테헤란 상공회의소를 찾아 이제 경제와 국민 생계 회복이 핵심 전선이라고 선언했습니다. 그러면서 경제 활동에 기반을 마련하고 장애물을 제거하겠다고 약속했습니다. 같은 날 이란 정부는 혁명 수비대 등의 거센 반발을 누르고 87일 만에 인터넷 접속을 복구했습니다. 대략 1,000만 개의 일자리와 연결된 디지털 경제를 회생시키기 위한 첫 조치였습니다. ستاد در جلسات مکرری که داشت دیروز به این جمع‌بندی رسید که بازگشایی اینترنت انجام بشود و دیروز هم 올해 초 대규모 반정부 시위까지 벌어질 정도로 휘청거렸던 이란의 민생 경제는 전쟁이 터지면서 붕괴 상태에 이르렀습니다. 통화 가치가 기록적으로 폭락한 가운데 일부 식료품과 의약품의 가격은 2배 넘게 오른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최소한 300만 명 정도가 일자리를 잃은 상태라는 분석도 나왔습니다. 하지만 자체적인 노력만으로 경제를 재건하는 건 사실상 불가능합니다. 이란이 최대 1,000억 달러로 추산되는 동결자산 회복이나 경제 제재 해제에 매달리는 이유입니다. در مقابل ما الان بیش از 20 خورده سال در تحریم هستیم. شاید تعداد تحریم هایی که علیه ما شده از 2000 تحریم بیشتره. افراد، بنگاه ها، 이런 상황을 잘 알고 있는 미국도 협상 진행 중에도 추가로 경제 제재를 발표하며 최대한으로 압박의 고삐를 쥐고 있습니다. YTN 유통원입니다. 이란의 호르무즈 해협 봉쇄로 지구 반대편 브라질도 몸살을 앓고 있습니다. 브라질 정부가 긴급 방어에 나섰지만 유가 상승 여파로 물가가 가파르게 오르면서 일용직 노동자들의 생계까지 위협하고 있는데요. 중동발 에너지 쇼크가 집어삼킨 브라질 민생 현장을 김수환 리포터가 취재했습니다. 브라질 상파울루에서 장거리 화물차를 모는 다닐로 제수스 레미 씨는 최근 폭등한 기름값 때문에 운전대를 잡기가 무섭습니다. 운송비에서 떼는 유류비 부담이 감당할 수 없는 수준까지 커졌기 때문입니다. 4.000 reais para encher os tanques. Antigamente nós gastava tipo 3.000, 2.800. Então subiu bem. Então 원인은 이란의 호르무즈 해협 봉쇄입니다. 이란 사태로 국제 브렌트 유가가 지난 3월 말 배럴당 $120달러를 넘어서자 세계 9위 산유국인 브라질도
충격을 피해가지 못했습니다. 원유는 팔면서도 정제시설 부족으로 내수용 경유는 다시 수입해와야 하는 자원 부국의 역설 때문입니다. 브라질 석유청에 따르면 이란 사태 이전인 지난 2월 리터당 5.92헤알이었던 경유 가격은 5월 넷째 주 기준 7.31헤알까지 치솟았습니다. 전체 화물 물류의 60%를 경유 트럭에 의존하는 브라질은 비상이 걸렸습니다. 브라질 정부는 긴급 보조금을 투입하며 진화에 나섰습니다. 하지만 중간 유통 단계에서 마진을 챙기며 현장 가격이 내려가지 않자 에너지부 장관까지 나서 민간업계를 강력히 압박하고 나섰습니다. Mas eu quero fazer apelo às distribuidoras e aos postos de gasolina, que eles acelerem esse processo de repasse dessas medidas tomadas pelo governo federal. 정부와 업계가 힘겨루기를 벌이는 사이 생필품과 식료품 가격도 크게 올랐습니다. 고정 수입 없이 물가 상승에 직격탄을 맞은 서민과 일용직 노동자들은 그야말로 생존 위기로 내몰리고 있습니다. Olha, eu sinto bastante. Eu acabo trabalhando menos e eu já não compro mais o que eu comprava antes. 중동 전쟁의 여파가 브라질 민초들의 삶과 경제까지 뒤흔들고 있습니다. 브라질 상파울로에서 YTN 월드 김수환입니다.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미국과 이란 간 종전을 위한 양해각서와 관련한 최종 결정을 앞두고 있다고 밝히면서 국제유가는 하락했습니다. 현지 시간 29일 런던 ICE 선물거래소에서 7월 인도분 브렌트유 선물 종가는 배럴당 92.05달러로 전장 대비 1.8% 하락했습니다. 뉴욕 상업거래소에서 7월 인도분 미국 서부 텍사스산 원유 선물 종가는 배럴당 87.36달러로 전장 대비 1.7% 내렸습니다. 국내 최대 기관 투자자인 국민연금은 코스피 화랑에 맞춰 국내 주식 보유 비중을 20% 이상으로 크게 확대했습니다. 당장 국민연금발 매도 폭탄은 없던 일이 됐지만 극심한 변동성을 보이는 국내 증시 리스크를 어떻게 관리할지가 과제로 남았습니다. 권민석 기자의 보도입니다. 지난 1월부터 3월까지 올해 1분기 국민연금 기금투자 수익률은 4.42%를 기록했습니다. 2월 말까지 10%를 넘어 순항하다 중동전쟁 악재를 만나 수익률이 한 자리대로 내려갔습니다. 그럼에도 국내 주식 수익률은 21.67%로 나홀로 고공행진하며 전체 기금 적립금이 처음으로 1,500조 원을 돌파하는 데 제 몫을 톡톡히 했습니다. 1분기는 코스피 5,000포인트 시절이어서 8,400포인트를 넘은 지금은 지난 한 해 국내 주식 수익률 82.4%를 뛰어넘을 가능성까지 거론됩니다. 때맞춰 국민연금은 지난 28일 비대해진 국내 주식을 기계적으로 매도하지 않기 위해 국장 보유 비중을 14.9%에서 20.8%로 대폭 확대했습니다. 시장, 시황에 따른 허용 범위까지 합치면 25.8% 넘게 보유할 수 있어 국내 주식 투자에 한껏 힘을 준 상황입니다. 유례 없는 코스피 랠리에 대응한 결정이란 시각이 많은데 오를 때도 내릴 때도 화끈한 국내 증시 특성상 극심한 변동성에 대처하는 게 관건입니다. 불과 2년 전인 2024년엔 포트폴리오 가운데 유일하게 국내 주식 수익률만 마이너스 6.94%로 바닥을 찍기도 했습니다. 국민연금의 장기 수익성과 안정성을 제고하면서도 금융시장에 미치는 영향을 함께 고려하여 국민연금이 더욱 신뢰받을 수 있도록 특히 국민연금이 중장기 자산 배분 비율까지 비공개로 돌려 깜깜이 투자가 이루어지게 된 만큼 국내 증시 리스크를 어떻게 관리했는지는 온전히 기금 운용 성과로 평가받게 됐습니다. YTN 권민석입니다. 삼성전자 노사의 임금 협상안이 가결된 가운데 비반도체 부문 직원들로 구성된 3대 노조가 기존에 제기했던 투표 중지 가처분 신청의 취지를 잠정 합의안 효력 정지로 변경해 법적 대응을 이어가기로 했습니다.
수원지방법원은 어제 삼성전자 노동조합 동행 측이 신청한 노사 잠정 합의안 찬반 투표 절차 중지 가처분 신문기일을 열고 동행 노조 측의 입장을 들었습니다. 동행 노조 측은 찬반 투표가 종료된 점을 고려해 잠정 합의안의 효력을 정지해달라는 내용으로 기존 가처분 신청의 취지를 변경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습니다.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이 대기업 초과이익 배분에 대한 비판에 대해 거위 배가르기가 아니라며 양극화 해소와 기업 경쟁력 제고라는 동반성장 제안이라고 반박했습니다. 유튜브 방송에 출연한 김 장관은 초과이익 공유를 얘기하니 공산당이라 주장하는데 사회적 대화가 어떻게 공산당 얘기냐고 반문했습니다. 이어 삼성전자는 이미 성과 인센티브 제도가 있다며 이런 성과 공유가 정규직 원청으로 한정되는 게 옳은가 하는 문제의식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직원들이 받는 거액의 성과급에 소비 시장에도 변화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반도체 사업장과 가까워 직원들이 많이 사는 경기 남부 지역 백화점들에서 명품과 고가 상품 판매가 크게 늘었는데요. 다만 지역 경제 전반의 회복으로 이어질지는 미지수입니다. 오동건 기자가 보도합니다. 경기도 성남의 백화점. 평일인데도 매장마다 고객들로 붐빕니다. 최근 반도체 호황에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가 대규모 성과급을 주기로 하면서 두 회사 직원들이 많이 거주하는 경기 남부 상권에도 소비 증가 움직임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특히 명품과 고가 상품을 중심으로 소비가 늘어나는 추세입니다. 현대백화점 판교점의 이달 명품 매출은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43% 증가했습니다. 용인 신세계 사우스 시티점 역시 럭셔리 주얼리와 시계 매출이 각각 146%, 85% 급증했고 롯데백화점 동탄점도 명품과 뷰티 중심으로 두 자릿수 성장세를 기록했습니다. 실제로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직원들 사이에서는 성과급으로 소비를 늘린다는 반응이 많습니다. 성과급 이후에 어떤 게 달라졌느냐는 물음에 하이닉스 직원들은 부모님께 명품 가방을 선물할 예정이거나 여행 같은 취미 생활의 소비가 늘었다고 답했고 삼성전자 직원도 주변에서 집 매매나 이사 고민을 한다는 얘기를 자주 들었다고 전했습니다. 반도체 호황에 따른 성과급이 실제 소비로 이어지고 있지만 현재까지는 백화점 명품관이나 고가 소비재를 중심으로 효과가 나타나는 분위기입니다. 이 때문에 동네 상권이나 외식업 등 지역 경제 전반으로 소비가 확산하고 있는지는 아직 확인하기 어렵다는 평가도 나옵니다. 고소득층의 추가 소득이 외식이나 서비스업, 지역 상권 소비로 이어질 경우 내수 진작 효과를 기대할 수 있습니다. 다만 수입 명품 위주의 소비에 머물 경우 국내 경제에 미치는 효과는 상대적으로 제한될 수 있습니다. 전문가들은 성과급과 같은 추가 소득이 발생하면 가장 먼저 명품이나 고가 소비재 시장이 반응하는 경향이 있다고 설명합니다. 다만 성과급은 일회성 소득인 만큼 현재 소비 증가가 장기적인 내수 회복으로 이어질지는 불확실하다고 평가했습니다. 반도체 호황으로 늘어난 소비가 일부 고가 상품 소비에 그칠 것인지 지역 상권 회복으로 이어질 것인지는 조금 더 지켜봐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YTN 오동건입니다. 지난해 말 기준 외국인이 국내에서 소유한 주택이 1년 전보다 8% 늘어난 10만 8천여 가구로 집계됐습니다. 국토교통부는 중국인이 보유한 주택이 6만 1천 가구로 전체의 57%에 달했고 미국인이 2만 3천 가구로 21%를 차지했다고 밝혔습니다. 또 캐나다와 타이완, 호주 국적이 그 뒤를 이었습니다. 하지만 정부가 지난해 8월 수도권 주요 지역을 외국인 대상 토지거래 허가구역으로 지정한 이후 거래량은 크게 줄었습니다. 지난해 9월부터 4월까지 외국인의 서울주택 거래량은 1년 전보다 44%, 강남 3구와 용산구는 58% 감소했습니다. 충남 보령에서 낚시 어선이 암초에 좌초돼 승객 22명이 구조됐습니다. 의정부에서는 도로 한복판에 1m 크기 땅꺼짐이 발생해 지나던 차량들이 훼손됐습니다. 밤사이 사건 사고 소식 윤혜리 기자의 보도입니다. 바다 한가운데 기울어진 선박 위 한 남성이 간신히 난간을 잡고 서 있습니다. 해경이 다가와 남성을 안전한 곳으로 옮깁니다. 좀 타세요. 오케이. 어제 오후 5시 20분쯤 충남 보령시 오천면 원산도 인근 해상에서 9.8톤짜리 낚시 어선이 좌초됐다는 신고가 해경에 접수됐습니다.
선박에는 선원 22명이 타고 있었는데 20명은 근처에 있던 다른 선박으로 옮겨 탔고 나머지 2명은 해경의 도움을 받아 모두 무사히 구조됐습니다. 해경은 선박이 암초에 부딪혀 자초됐다는 신고를 토대로 정확한 사고 경위를 조사할 예정입니다. 어제 저녁 8시 20분쯤에는 경기 의정부시 신곡동 도로 한복판에 지름 1m, 깊이 1m 규모의 땅꺼짐이 발생했습니다. 도로를 지나던 차량 3대가 구멍에 빠져 바퀴가 터지는 등 피해를 입었습니다. 경찰과 소방은 4개 차로 가운데 3개 차로를 통제해 추가적인 피해를 막았고 의정부시도 굴삭기를 동원해 안전조치를 취했습니다. 의정부시는 땅꺼짐 현상이 발생한 정확한 원인을 조사할 계획입니다. YTN 윤혜리입니다. LG전자 사무실에서 직원 2명에게 흉기를 휘둘러 살해하려 한 혐의를 받는 60대 남성이 구속됐습니다. 정영수 기자가 보도합니다. LG전자 마곡 사업장에서 흉기를 휘두른 협력업체 직원 60대 A씨가 구속됐습니다. 재판부는 A씨가 도주할 우려가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앞서 A씨는 영장심사에 출석하며 피해자들에게 죄송하다면서도 해고 통보에 화가 나 범행했다고 말했습니다. 해고 통보에 분노를 참지 못하고 했고요. LG전자의 협력사 관리 시스템에도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A씨는 지난 27일 LG전자 마곡 사업장에서 흉기를 휘둘러 본사 임직원 2명을 살해하려 하거나 다치게 한 혐의를 받습니다. 경찰은 당초 A씨에게 특수상해 혐의를 적용해 긴급 체포했는데 피해자별 범행 정황을 바탕으로 피해자 1명에 대해서는 살인할 의도가 있었다고 보고 살인 미수 혐의를 적용했습니다. A씨는 경찰 조사 과정에서부터 제품 개발 업무를 맡은 자신에게 피해자들이 말을 막 했고 하대하고 무시했다고 주장했습니다. 하지만 피해자 측은 그런 적이 없고 평소 A씨가 업무를 버거워해 협력사 대표를 통해서만 업무 교체를 요청했다며 반박했습니다. LG전자 역시 입장문을 내고 지난 12일 LG 측이 A씨에 대한 교체 요구를 했고 사건 당일 A씨와 협력사 임원의 면담이 있었다고 설명했습니다. 다만 해고 통보가 아닌 LG 외에 다른 프로젝트로 전환하자는 제안이 있었고 A씨가 직장 내 괴롭힘을 당했다는 정황도 확인되지 않았다고 강조했습니다. 양측의 주장이 엇갈리는 가운데 A씨의 신병을 확보한 경찰은 정확한 범행 동기를 규명하는 데 수사력을 모을 방침입니다. YTN 정영수입니다. 대전의 한 가요주점 업주가 지적장애인 여성을 상대로 수급비 등을 빼앗고 성매매를 강요했다는 의혹이 제기돼 경찰이 수사에 나섰습니다. 해당 여성은 임금도 받지 못한 채 가요주점에서 숙식하며 손님 접대를 했고 성매매를 거부하면 폭행을 당했다고 피해를 호소했습니다. 오승훈 기자의 단독 보도입니다. 20여 년 전 신문 구인 광고를 보고 대전의 한 가요주점에서 일하게 된 50대 지적장애인 A씨. A씨는 지난 2009년 가요주점에서 일하다가 뇌졸중으로 쓰러져 급히 수술을 받았는데 그때부터 악몽이 시작됐습니다. 후유증으로 직격장애를 앓게 된 A씨는 업주의 강요에 못 이겨 가요지점에서 숙식하며 술 접대를 했고 열악한 환경에 피부병을 달고 살았습니다. 거기다 먹고 자고 했었어요. 거기도 바퀴벌레가 무지무지 많았어요. 아프고 막 그랬었어요. 울기도 많이 울었어요. 아파가지고. 업주는 A씨에게 수년 동안 월급을 주지 않았고 장애인 수급비마저 본인 명의 통장으로 계좌이체한 정황이 드러났습니다. A씨는 무엇보다 참기 힘들었던 건 지속적인 성매매 강요였고 이를 거부하면 업주의 폭행이 이어졌다고 말합니다. 3번씩 했었어요. 유산도요. 내가 안 한다고 그러면 어떻게 막 구박하라고 막 때리는지 그게 싫었었어요. 살려달라는 A씨의 요청에 뒤늦게 피해 사실을 알게 된 가족은 분노를 감추지 못했습니다. 힘이 돌아가더라고요. 진짜 미처는 안 믿었습니다. 이 이상 얘가 거짓말을 해나 그렇게 알았습니다. 저 기가 차입니다. 기가 차. 진짜. 장애인 권익 옹호기관 조사 결과 업주가 지난 2019년부터 7년 동안 A씨에게 지급하지 않은 것으로 추정되는 최소 임금만 1억 6천여만 원. 장애인 수급비도 99차례에 걸쳐 5,300여만 원을 가로챈 것으로 파악돼
해당 기관은 경찰에 수사를 의뢰했습니다. YTN 취재진은 해당 업주의 입장을 듣기 위해 여러 차례 연락을 취한 뒤 주점도 직접 찾아가 봤지만 아무런 답변을 받지 못했습니다. 경찰은 취재가 시작된 이후 수사 중이던 사건을 모두 대전경찰청으로 이관했고 조만간 업주를 소환해 조사하는 등 수사에 속도를 내겠다고 밝혔습니다. YTN 오승훈입니다. 지난해 변리사 시험에서 또 출제 오류가 발생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법원은 복수 정답을 인정하라며 점수가 내려간 수험생의 불합격 처분도 취소하라고 판결했습니다. 유서현 기자의 단독 보도입니다. 지난해 제62회 변리사 1차 시험 자연과학 개론 과목에서 출제된 37번 문제입니다. 달이 D의 위치에서 있을 때 북반구와 남반구에서 본 달의 모양을 고르라는 내용입니다. 시험을 주관한 한국산업인력공단이 정한 정답은 4번. 하지만 관련 행정소송에서 이 문제를 검토한 서울고등법원은 2번 또한 답이 될 수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앞서 1심 재판부는 문제가 출제된 북반구를 기준으로 한 용어를 선택하는 게 타당하다는 등의 이유로 원고 패소로 판결했지만 2심 재판부는 수험생 A씨가 선택한 2번도 과학적, 합리적, 객관적으로 선택 가능한 답이라고 봤습니다. 재판부는 해당 시험이 과학과 기술의 전문성이 필요한 변리사를 뽑기 위한 시험이라는 데 주목했습니다. 높은 수준의 변별력이 요구되는 만큼 달이 남반구와 북반구에서 반대 모양으로 관측된다는 당연한 내용을 묻는 것이 아니라 출제 의도를 위상이라는 과학적 개념을 묻는 것으로 파악할 가능성도 충분하다는 겁니다. 이에 따라 단 한 문제 차이로 합격 기준점을 넘지 못했던 A씨의 불합격 처분도 취소해야 한다고 판단했습니다. 단 한 문제 차이로 불합격 처분을 받았던 수험생이 구제받을 길이 열리게 된 건데 A씨 이외에도 2번을 고른 수험생의 비율은 29.86%인 거로 파악됐습니다. 한국산업인력공단 측은 판결 취지를 면밀하게 검토하고 외부 전문가 자문을 받아 상고 여부를 결정하겠다는 입장입니다. 만약 상고 없이 2심 판결이 그대로 확정되면 A씨의 불합격 처분은 취소됩니다. YTN 유서연입니다. (5월의) 끝자락에서 계절이 빠르게 여름으로 향하고 있습니다. 오늘도 전국이 맑은 가운데 햇살이 뜨겁게 내리쬐면서 어제보다 더워지겠는데요. 서울은 28도, 대구는 32도까지 오르는 등 낮더위가 기승을 부리겠습니다. 낮 동안 햇볕이 강해서 자외선 지수도 매우 높게 오르겠습니다. 볕을 차단할 수 있는 모자나 양산을 챙기시면 도움이 되겠고요. 오존 농도도 짙어지는 만큼 오존 생성이 활발한 차도에서는 멀리 떨어져 걸으시는 게 좋겠습니다. 아침까지는 선선함이 감돌겠습니다. 현재 서울이 17.1도, 광주는 16.1도, 대구는 19도를 보이고 있습니다. 낮에는 기온이 크게 오를 텐데요. 서울 28도, 대전 30도, 대구 32도로 예상됩니다. 휴일인 내일은 서울이 30도까지 오르는 등 더위가 더 심해질 전망입니다. 날씨였습니다. 뉴스타트 3부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